자, 악장은 쌤 그때 설명한 대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용비어천가만 보면 된다고 얘기했고, 이제 조선왕조의 체제 확립과 유지라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우리의 용비어천가인데 진짜 많이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와서 내가 그 중에서 일부러 발췌를 했어. 발췌를 했는데 사실 뭐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2015년에는 인터넷 수능이라고 해서 이게 정립이 안 되고 EBS 연계 교재가 11개 정도 있었을 때예요, 당시에. 그래서 되게 엄청 뭐가 많았는데 많은 작품들 중에서 꽤 많이 또 수능에 연계가 되었고 그대로 나온 게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전문이 나온 거 나름대로 1장, 2장, 3장, 125장까지 다 나온 거 요거를 갖다가 보려고 일부러 이거는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괜찮아서 발췌를 했었어. 당시에 조금 어렵게 나왔었거든. 자, 그래서 볼게요. 해동 육룡이 나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동 육룡이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어요. 세종의 조상 6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난 이걸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상서로운이야. 아주 좋은 어떤 약간 징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왕을 상징해요. 왕이나 황제를 보통 상징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을 뜻하는 거예요. 한국의 육지에 있는 6명의 용 이런 뜻이니까 뭐 6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네가 나서서, 즉 조상이 도와서 이런 얘기예요. 일을 하는 것마다 천복을 누리니까 고성이 동부하다. 이제 요 표현을 잘 모르겠으니까 잠깐 넘어갈게. 그래서 천복이 이제 아무튼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얘기니까, 왕이 나오고 나서부터 6대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고 있어요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뿌리 깊은 나무는 이랬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요 조상을 얘기하는 거겠지. 마치 육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만나니, 샘이 깊은 물에 가뭄이 아니 그침으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샘이 깊은 물도 마찬가지로 요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왕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의 덕이 깊어서 백성들에게도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하고 예찬하는 겁니다. 됐죠? 왕조 때문에, 이 왕조가 얼마나 깊은 곳이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칭송 찬양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국대왕이 빈곡의 사시여서 제업을 여시니 우리 시조 경흥의 사시여 왕업을 어시니.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은 없는 것 같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25장이 중요해. 천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기 전에 미리 수도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누인개국, 즉 나라를 개국하셨으니까 복년이 가없고 성신이 이으셔도 경천근민하셔야 더욱 굳건하시다. 가장 중요한 건 굳건하시리다 요거지. 그치? 요 표현 체크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임금아 아소서 낙수에 사냥 가서 조상만 믿겠습니다. 이 뒷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거 형광펜질 하나. 왜 중요하냐면, 야 너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6 조상들이 있었고 조상들이 지금까지 잘해놔가지고 너가 잘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능력이 중요해질 거예요. 너조차도 덕을 쌓아야지만 또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끝없는 임금의 노력을 갈구하고 있죠.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밑에 어휘풀이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 내 기억에는 당시에도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보기지문으로 연계가 돼서 임금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조상들이 잘해놨으니까 임금은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임금한테 끊임없이 야 너 지금 채찍질 해야 돼, 너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너가 지금 왕으로서 너무 잘해놓은 위에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너조차도 엄청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식의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구절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단순하게 임금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임금한테도 야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걸 좀 강조하는 문장으로 125장에 항상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별표 하나만 쳐놓고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사실상 됐죠? 요것만 알아두면 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문제 한 번만 풀어보자. 여긴 이게 좀 중요해서 선생님 요거 가져온 것들은 다른 문제들에서 좀 가져온 거니까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하고 보기만 한번 같이 읽을게. 봐봐. 주국 대왕인 고공단보는 주나라의 시주의 조상인데요. 자, 그는 빈곡의 땅에 살다가 이민족이 쳐들어오자 땅 때문에 전쟁을 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곡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어짐을 흠모하여서 함께 옮겨 살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덕이라던가 옳음을 갖다가 얘기하면 강조하면 이걸 보고 쫓아오는 누가 생기냐면 추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우리 이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진이, 즉 성군이 나타나면, 어진이가 나타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성인군자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군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누가 따라가야 되냐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왕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주나라 건국의 기틀이 잠겼대. 무슨 얘기냐면 그 빈곡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진 사람일 거니까 얘네들 때문에 좋은 신하들이 생겼기 때문에 기틀이 잡힌 거야. 자, 그래서 조선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 역시 전주에 살다가 관아의 핍박을 받아서 경흥으로 이주하였다. 자, 봐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사실인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중국의 아주 위대한 왕과 누구를 갖다가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왕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그래서 나름의 뭘 가지냐면 나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예요. 이거는 노력 정도로 쓸게요, 필기를.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용비어천가가 써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됐지? 그래서 이러한 뭘 알아야 되냐면 나름대로의 그 당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저 3장을 봐야 돼서 내가 아까 해석을 하지 않은 거야. 자, 조선 태조의 고조 목조는 아무튼 전주에서 살다가 관아에 핍박해서 경을 이주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옮겼어요. 3장은 결국 뭐냐면 아까 1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위에 6명의 왕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떻게 어진 사람이고 어떻게 성인군자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함으로써 결국 뭐 하는 거야? 봐봐. 야, 결국 목조 행정을 나란히 서술한 게 결국은 뭐야?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나름의 노력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너네 위에 군림할 수가 있어. 너네 위에 군림한다고 해서 너네 핍박할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어진 사람이야를 정의함으로써 이제 이 왕조가 얼마나 굳건한 인물인지를 갖다 설명하는 거야.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어렵지는 않으니까 쌤하고 지금 바로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답 보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과 디귿까지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항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라 그랬어.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면 이제 니은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답부터 일단 볼게요. 니은이 얘잖아요. 천세전에 미리 정하진 한강 북녘에. 그러면 이거는 수도가 항량이 된 것은 까지는 맞아. 수도가 한양이 됐는데 이게 중국 임금의 도움 덕분이다 라고 한 부분이 틀렸겠지. 왜 틀렸냐면 위에 부분에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육룡들, 뭔 얘기냐면 이제 나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즉 중국의 어떤 임금 덕분이다 라는 말이 없어. 다만 왜 이런 질문을 냈냐면 주국의 대왕 요거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주나라의 왕인 사람이 빈곡에 사시어 제올 여신이 요 표현 하나 있다고 중국이 정해줬어 라는 식으로 한 건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보기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다만 먼 옛날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지. 그 조상부터 6대 조상부터 이미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잘 살아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요게 봐봐. 요 2번 지문이 그대로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내용인 거죠. 맞죠? 사실상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 옛날 성군들이나 혹은 중국의 어떤 대왕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행적이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디귿 부분이랑 기역 부분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기역을 통해서 조선 건국의 과정이 옛 왕조의 창업과 맞먹는 거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디귿을 통해서 후대의 교훈을 전달하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항상 교훈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게 두 가지야.
조선이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조선의 어떤 정당성, 창립의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너네가 어때야 되냐면 인의 예의,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거죠. 그 유교적 어떤 질서를 갖다가 너네가 갈고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덕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훈을 갖다가 전달하려는 의도인데, 다만 여기서의 후대는 누구냐면 후대 왕에 좀 가까워. 후대 왕이나 선비들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약간 좀 지엽적이야. 모두에게 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삼강오륜과 용비어천가는 청자가 달라요. 삼강오륜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용비어천가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후대의 왕과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지엽적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거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너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잘 말씀 들어야 돼, 효도해야 돼, 너네 공부 좀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 조금 더 교훈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면, 왜? 일반 백성은 우매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 얘기는 뭐냐면, 야 너네 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그 당시에 이랬었어.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요 둘이 청자가 차이가 나서 내용도 차이가 난다. 다만 교화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교훈을 전달한다는 의도는 똑같다 라는 식으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 아 이거나 솔직히 일반 백성 타겟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좀 오해를 한 경우가 있어서, 요건 내가 좀 바로잡고 갈게요. 시험 내 옛날에 수업하다가 한번 기억이 나서 요런 게 있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비유적인 2장은 비유적인 표현을 했고 125장은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라는 게 가장 적절해서요. 뭐 이건 그냥 좀 좋은 문제가 아니라서 선생님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요. 이게 옛날 수능 특강, 뭐 당시에도 수능 특강 있었고 인터넷 수능이었는데, 인터넷 수능이 좀 급이 떨어져서 문제가 다 좋은 게 아니라서 이건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3번 볼게. 자, 내가 방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봐봐.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 3장은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어요. 봐봐. 빈곡이 어디냐면 결국 그냥 그 중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주나라의 왕이에요. 주나라의 성군 정도가 되겠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아무튼 이 주나라의 왕과 군자와, 내가 필기해놨잖아. 주나라의 왕과 우리의 왕이 조상의 행업이, 즉 행했던 업적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 일치한다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얘 이 성군이랑 우리 성군이랑 똑같아. 즉 우리도 성군이야를 얘기하는 거니까, 덕을 강조함과 동시에 나름의 정통성, 즉 우리가 이 정도로 덕이 있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어 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구문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당시에는 봐봐, 생각을 해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려시대가 잘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누구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왕이 바뀌어도 왜 니네끼리 바뀌어? 우리 삶은 변함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걔네한테 왜 바뀌었어야 되냐면, 이래서 바뀐 거야를 엄청 강조해줘야 돼. 근데 가져올 게 없는 거야. 고려를 욕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옛날에 주나라에 어디 왕이 엄청 훌륭한 사람 있잖아, 걔랑 우리랑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훌륭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정통성이란 말을 자꾸 너네한테 강조하는 게,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서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야. 그런데 다만 영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됐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이것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번이나 1번도 좀 이상해요. 됐죠? 근데 어쨌든 요걸 갖다가 그대로 수능 특강에 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야. 수능에 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16학년도 수능 A형이요.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 라던가 샘이 깊은 물, 요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왕조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들이고, 그 왕조의 덕업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덕업을 강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밑에 건 그냥 볼 필요가 없고 아까 봤으니까. 자, 나시 한번 볼게요. 나시는 강호사시가인데, 그지? 유명하잖아요. 그 맹사성에. 근데 강호한정가의 대표로 보통 우리가 불러져요. 효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강호한정가의 대표 어떤 시조라고 보면은 강호의 봄이 드니, 즉 강과 호수 뭐 이런 표현인데,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물이야. 물가에 봄이 들었는데 어떠냐면 흥이 나요. 신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탕료 개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 내가 술 한 잔 걸칠 건데
요 물고기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기가 막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즉 뭐냐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연 친화예요. 필기 좀 해줄래요? 안빈 낙도 안분지족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 말은 이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자연을 겁나 즐겼어요 라는 강호 한정가야. 기본적으로는 너무 즐겼어. 엄청 즐겼는데 마지막 후렴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군이셨다. 다 또 동일하죠. 이 몸이 서늘함도 역군이셨다. 이 몸이 소일함도 역군이셨다. 뭐뭐함도 역군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이 표현이 다 중요한 거고 이게 반복되니까 후렴구를 통해서 얘가 뭐하고 있냐면 계절의 흐름에 상관없이 당신 덕에 역군은 이제 임금의 은혜야. 역군은이 임금의 은혜 덕에 내가 이걸 갖다가 다 즐기고 있어요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강호 사시가 중에서도 특히나 강호 한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써놨어? 후렴구를 반복해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강조한 정말 몇 없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주 수능에 나오니까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쌤 필기를 그대로 베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니까 강호의 여름이 드니까 초당에 일이 없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여름에는 보통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농사꾼이니까. 근데 얘는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본인이 딱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선비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선비로서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도 임금을 잘 만나서야. 그래서 일이 없다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나 할 일이 없어. 나 굶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나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수능에서 많이 관용어처럼 출제가 되더라고.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북한에서 이제 일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무탈합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잖아. 그게 아마 여기서 왔다라는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유실한 강판을 보레라니 바람이로다. 즉 여름엔 너무 더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강바람을 막 맞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서늘함도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 두 번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지? 그게 전부 다 너 때문이다. 너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자, 강호에 가을이 드니까 고기가 살쪄 있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저걸 갖다가 같이 표현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소정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뛰어 던져두고. 근데 봐봐. 이거 되게 재밌어. 물고기를 잡을 건데 그냥 물고기를 그물에다가 그냥 던져서 그물 던져놓고 그걸 잡지 않아요. 그냥 던지기만 했어. 뭔 얘기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치? 뭐 하는 거야? 소일거리야. 소일거리가 뭐냐면 취미예요. 내가 이거를 어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먹고 놀 수 있어. 즐길 수 있는 이유도 다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하게 자연 친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됐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지만 이 고기마다 살쪄 있다. 본인도 살쪄 있으니까 이거 감정이입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감정이입이나 전혀 아니야. 알겠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쪽의 감정과 내 쪽의 감정이 동일하고 일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친화를 보여주기 위한 소재야. 감정이입 전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애들이 많이 틀려서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한자가 넘어.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많이 왔는데 내가 삿갓을 그러니까 빗겨서 쓰고 그 다음에 누역으로 옷을 입어서요. 근데 춥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너 덕이야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자연 친화인 건 알겠지만 다만 삿갓과 도롱이 즉 삿갓과 누역은 원래 일반 백성들이 입는 건데 본인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를 입음으로써 나름대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을 갖다가 표현하였다 정도로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문제 풀면 40번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생각을 해봐봐. 옛날엔 이렇게 봤어. 임금의 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현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뭔 얘기냐면 임금이 덕이 좋으면 자연현상에 즉 자연재해가 없어. 근데 임금이 덕이 없으면 자연재해가 일어나. 그래서 항상 뭐 했냐면 비가 많이 안 와. 누가 기우제 지내냐면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야 돼. 그것도 어디서? 재단에서 무릎 꿇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건 그 나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굳이 말하자면 대표자인데, 이 대표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하늘에다가 빨리 죄를 빌어, 이런 거야. 기우제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덕이 없음을 갖다가 사죄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임금 이꼬르 자연현상이야. 근데 그 자연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임금이 덕을 보여줘야지만 백성들의 삶도 한결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를 잘하면 백성의 삶도 좋아질 거야. 한마디로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하나여야 돼. 요때 시에 따르면.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자, 41번은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니죠. 뭐 좋은 문제라고 내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좀 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계절적 배경 나온 거 하고,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표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동일한 시어를 배치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확보한 거. 이게 후렴구의 굳이 말하자면 역할이잖아요. 굳이 강호사실사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라서 41번은 그냥 2번으로 하고 넘어간다면, 자, 42번은 너무 중요해. 내가 지금 필기한 거 봐봐. 형광펜을 지금 다르게 했거든. 이거 좀 잘 보세요. 봐봐. 용비어천가는 내가 지금 회색으로 해놨어.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번개가 뭐냐면 이제 훈계 같은 거야. 새로운 그 이후에 후손 왕들한테 야, 너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서 신하들이 창작한 거기 때문에 궁중 의례에서 만들어진 거고, 강호사신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인데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뭐냐면 두 작품 다 신하가 창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부가 창작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네요. 사대부들은 수신을 임무로 하는 사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 무슨 얘기냐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 내 얘기를 해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요거를 중딩들한테 표현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딱 이 표현이야. 옛날 사대부는 인플루언서야. 얘네는 본인들을 되게 사적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의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 번도 관직을 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을 까는 시를 썼어. 그러면 중앙정계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를 남들이 다 돌려볼 거거든. 왜냐면 이게 이 자체가 문학 장르이자 문학 작품이자 갈래이자 편지이자 뭐냐면 공적 서신이야. 그래서 이게 그대로 중앙정계에 보고가 되면 쟤는 한 번도 중앙정치에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됐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거기 사대부지. 사대부라는 어떤 신분 혹은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계층이 나름대로는 그냥 무조건 공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사적 삶은 연예인은 아니야. 사적 삶을 가진 이상은 공인이야. 그 중간 어떤 계층인데 1번 봐봐. 가에서 요렇게 얘기한 거는 왕조를 송축하는 거다. 쌤 필기한 거랑 동일하니까 맞는 것 같고요. 2번. 자,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해서 왕에 대해서 건계한 거는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이다. 대부가 뭐였냐면 방금도 했지만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였고, 지금 용비어천가는 관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조금 더 옳기 때문에 2번은 당연하게도 똑같은 얘기겠죠. 맞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자,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것도 개인적인 삶도 임금의 은혜복이라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인데, 4번 봐봐. 강파와 바람과 같은 자연물과 소정과 그물과 같은 인공물은 대립한 적이 없어요. 이 소정과 그물이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 강파와 바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립이 아니라 조화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어쨌든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한다는 말도 틀렸죠. 둘 다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그래서 역할 갈등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그냥 맞는 거고, 한강분역은 새왕조의 터전이고, 나에서 강호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자 동시에 임금을 갖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 모두가 지니고 있대.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 없겠죠. 진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줄여주고 싶었는데 줄여지지가 않아.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보면 형광펜 친 거 나오는 것들이야. 근데 안 나온다고 내가 체크한 것들이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지문에 직접적으로 답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유가 뭐냐면 요 수풀에 우는 새가 무라일체인지
늘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밑에 문화일체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빼더라고. 그래서 몇몇 구조를 제외하고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만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덩어리로 하나 묶어주시고요. 서에서 13행을 근간으로 요렇게 한 덩어리로 출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는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봐봐. 한중까지는 하나로 통해. 그리고 이바 이웃드라부터는 또 하나예요. 다른 하나야. 됐죠? 그래서 요렇게 아마 묶이고요. 그 다음에 간익은 술 여기도 또 하나로 묶일 거고요. 청향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가네. 23행까지가 하나야. 그리고 24행부터 또 다른 내용이야. 또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 다른 내용? 뭐 아무튼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30행부터 어디까지냐면 32행까지 그리고 33행부터 35행까지 이렇게 좀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로 원래 한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얘기인데 자주 자르는 부분이 어디인 거 하니 이렇게 끊는다는 거야. 알겠죠? 꼭 내용상으로 이렇게 끊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내 눈에 그래요. 내 눈에 항상 보던 그 패턴이 이랬던 것 같아. 결산은 그냥 하나로 같이 나오고요. 한번 볼게요. 내가 중간중간에 간단한 체크를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다 보진 않을 거야. 자,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홍진은 무조건 속세입니다. 이게 붉은 먼지란 뜻이거든. 맨날 나와요. 이건 무조건 속세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봐봐. 이렇게 해놓고 본인의 삶이 뭐니까? 자연이니까. 그러면 자연이라는 건 청색이잖아요. 대부분 초록색과 푸른색이잖아. 요게 나오면 그제서야 색채 대비가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그냥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홍진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후에는 색채 대비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나왔을 때 발췌했을 때 만약에 얘만 딸랑 있다. 그럼 색채 대비는 아니야. 아직 뭐 대비된 게 없어. 그냥 색채 이미지만 쓰인 거야. 근데 옛사람의 흥류에 내가 개쩔게 살아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지. 나름의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 내신으로 수업할 때는 항상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야 얘들아 내가 사는 거 어떠니? 야 개쩔지 않아? 이런 문장이야. 다음 문장. 천지간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나처럼 사는 새끼가 없어. 자부심. 살림에 묻혀서 지락을 모를 것인가. 뭔 얘기냐면 살림에 묻혀있지만 나는 즐거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안분지족, 안빅나또 혹은 자연친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긴 자연친화로 봅시다. 자, 수간모옥의 벽개수를 얇게 두고 그래서 요게 하나로 나오면요 홍진하고 수간모옥에서 요 초가삼간과 그 다음에 맑은 벽개수 특히나 요것과 송죽 요게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과 붉은색이 대비를 해서 요까지 나오면 이제 색채 대비야. 이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 잘리면 그냥 색채 이미지 활용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하게도 수간모옥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당연히 사대부예요. 사대부가 저런 초가삼간에 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는 내가 요 정도만 하고 살아도 충분히 만족해요니까 큰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건데 대부분이 쓰는 단어가 수간모, 방금 봤었던 뭐 이런 그 도롱이, 삿갓 이런 표현들이에요. 즉 서민들이 사는 곳에다가 내가 그냥 살고 있어요 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쓰면 무조건 안분지족, 안빈낙도. 근데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거와 비슷하면 즉 풀떼기만 먹으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라고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상춘곡이라서 봄을 맞이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새봄. 도와 행화는 붉은색이죠. 그죠? 붉은색. 그런데 밑에 있는 녹양방초는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색채 대비가 항상 다른 걸 다 빼고 색채 대비를 내고 싶으면 8, 9행만 묶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조물주가 아주 그냥 재주를 갖다가 미친듯이 부렸다. 그러니까 엄청 아름답다 이런 얘기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개워서 소리마다 교태롭다. 무슨 얘기냐면 수풀에 우는 째째는
봄 기운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채잘채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나도 봄 기운 때문에 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째째와 내가 감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근데 쌤이 뭐라 그랬냐면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이 중에서 나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동일할 때만 우리가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요 새는 감정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해요. 요거 여러 번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무라일체겠지 당연히. 됐지? 무라일체. 내가 요 객체와 즉 내가 보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감정이입이자 무라일체잖아. 그잖아. 그래서 13행이 답이 될 수가 있어서 안 낸다. 요걸 기점으로 자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내 집에 방금 수건 모으게요. 이곳저곳을 앉아봐요. 시비에도 걸러보고 정자에도 앉아보고 소요음영에도 하면서 산이라도 접촉하고 한중진미를 나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건 외로움이 아니야. 나만 알고 있어서 너무 좋다야. 알겠지? 가장 중요한 건 요것 때문에 강호 한정가의 어떤 작품적 면모가 드러난다. 강호 한정가가 무슨 말이냐면 강과 들에서 혹은 어떤 자연 속에서 한정, 즉 한가로운 정서를 표현한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봐 이웃들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돈호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부르는 어투예요. 누구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야 친구들아 이웃들아 얘들아 도토해.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부르기만 하면 돼. 그걸 돈호법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자,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하나만 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내지는 청유형 정도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돈호법이라고 나오고요. 자, 답청이란 오늘 하고 풀 밟고 노는 것은 오늘 하고 목욕도 내일 합시다. 오늘 내일 쳐놉시다.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 채소 먹고요. 저녁에는 낚시해 봅시다. 자연친화요. 갓 다 익어서 익은 술을 갈건이 좀 중요한데 칡뿌리 두건이에요.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약에 두건을 쓸 거면 뭘 쓸 거냐면 나 사대 보니까 망건을 쓸 거예요. 망건은 말의 갈기로 만든 거지.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뭐 지금 신고 있냐면 칡뿌리로 만든 두건이에요. 엄청 거칠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안분지족 안빅낙도인 거야. 다만 가끔 시험에 보기와 함께 당시 서민의 생활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본이 되게 싫어했던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요. 이건데요. 되게 미개하다고 본 게 이건데 갓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잖아. 이걸 거꾸로 둬.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좀 넣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걸 밑에다 받친 다음에 여기다 물을 좀 넣은 다음에 여기에 고기를 갖다가 넣은 다음에 숯을 이렇게 두고 구워 먹는. 왜냐면 갓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이 음식 이름이 따로 있어. 내가 이걸 지금 까먹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었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의복이 가끔 도구로 활용될 때가 생각보다 많았어. 그래서 서민들이 땀을 닦기 위해서 우리도 왜 운동하다가 이마에 땀 많이 나면 그 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이상한 이런 이제 헤어밴드 같은 거 하잖아. 그런 똑같은 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두건이거든. 그 두건이 가끔 뭐로도 쓰이냐면 술 먹을 때 옛날에 막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뜰 거 아니야. 밥알 같은 것들이. 그걸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잖아. 그러니까 난 술만 먹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두건을 벗어가지고 이게 거치니까 면포니까 이 위에다 받친 다음에 술을 이렇게 따라. 그러면 여기 이제 덩어리만 남을 거잖아. 그건 이제 버려. 그리고 다시 두건을 쓰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던 어떤 당시의 어떤 서민의 생활상이야. 되니 이걸 갖다가 지극히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서민처럼 산다는 얘기라서 이게 안분지족이랑 안빅낙도의 근거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갈건은 좋지 않은 어떤 두건이에요. 되게 거친 면으로 만든 두건. 이걸로 아무튼 받쳐놓고 꽃나무 꺾어가지고 잔수를 세가면서, 그러니까 존나 처먹는다는 얘기예요. 겁나 먹었는데 화풍이 건득 불고 녹수를 건너오니라고 나와 있어. 화풍은 여기서 가끔 애들이 착각하는데, 애들이 보통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선생님 이거 푸른색이잖아요. 푸른 물이고 요거 화니까 붉은 거 아니야. 아니야. 화창한 봄바람. 전혀 아닌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색채 대비가 없어. 밑에가 색채 대비야. 뭐냐면 청향과 낙홍이라는 표현이 색채 대비로 자주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도 똑같이 나오냐면 잔에 젖다, 옷새에 진다. 이 표현이 하강적 이민지를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봄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면 맞아요. 자, 술동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요. 그럼 내가 애를 시켜가지고 술집에 있는지 술이 있는지 물어서 나는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동을 메고요. 그래서 나지기 옵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아무튼 내가 술을 아무튼 마실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풍경이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그 옛날 그림들 보면 할아버지는 맨날 지팡이 짚고 있고 되게 어린 애가 시중을 두는 그런 어떤 풍경들이 되게 자연친화적인 모습이라서 시험 문제에 여기에 자연친화 내지는 안분지족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더라고.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청류와 그 다음에 도화 때문에도 여기도 색채 대비로 시험 문제가 꽤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나온 거지.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나오는데요. 다만 여기 있던 엊그제 거문들에서 요 거문들은 요거 무슨 표현이냐면 겨울이었던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유여하다. 뭔 얘기냐면 아주 넘쳐 흐른다. 그 빛깔이 아주 봄의 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상춘곡의 아주 핵심이다. 상춘, 봄을 맞이하는 노래다라는 거에 아주 그냥 정수가 담겨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온 게 결국 여긴데,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라는 표현이거든. 내가 공명과 부기를 피해서 지금 자연친화하러 간 거지 얘네가 피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건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주객전도죠. 본인이 공명과 부기를 피해서 낙향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객 전도된 어떤 표현으로 항상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청풍, 명월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자연 친화의 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시험 문제 같이 나왔던 것 같고, 단표, 누왕, 단사표음 몇 개 적어줄게. 단표, 누왕, 단사표음. 우리가 한문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얘는 알아둬야 돼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표누왕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단사표음은 뭐냐면은 그 대나무 그 지팡이랑 그 다음에 뭐 표음은 그 표주박으로 된 어떤 음식을 먹는 어떤 그릇이거든. 밥그릇과 국그릇이 표주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정말 가난하다는 얘기잖아. 정확히는 가난한 삶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이것에 만족하고 사는지, 자연에 동화돼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표누왕, 단사표음, 안성문제 이걸 다 동일하게 본다. 됐죠? 그래서 자연친화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허튼 해음이라는 걸 항상 한자어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헛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튼 겁나 즐겁다 이러고 끝나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보자. EBS 작품 같이 연계된 것부터 봅시다.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 당시에는 2020학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수능 특강이고 19년 수능 특강이고, 19년 수능 특강이라는 얘기는 당연하게 20학년도예요. 학년도는 항상 너네 학번을 얘기하는 거니까 1년 후 걸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연계된 연수도 똑같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3수, 그 다음에 6수, 7, 8수 하나만 변주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수까지 나온 것까지. 그래서 고산 국어과가 연계가 됐는데 동일하게 맞춰서 내줬다는 거. 다만 우리 상춘곡은 전문 어디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복인데요. 고산 국어과 때문에 쌤 보기 하나만 볼게요. 고산 국어과는 일단 9개의 노래야.
9개의 노래고 고산 어딘가에서 숨어 살면서 잘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자연 친화겠지, 혹은 어디에 숨어 사는 은거 기인이겠지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가 주자의 무의도의를 본따서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중국의 작품을 본따서 영감을 받아서 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당시의 시조라던가 가사글들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작이라는 학문 자체가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문학의 주체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고사를 인용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약간 흔적들을 좀 보려고 해요. 없을 수도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고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흔적이 있었다 정도로만 표현하지 중국 영향을 받은 우리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에서는 자연은 화자가 경치를 즐기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냐면 학문을 통해서 도를 수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이 장소로서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첫 번째는 경치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수양하는 곳이야. 초장에는 그래서 경치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바뀐다 이 얘기인 거죠. 뭐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자, 또한 시상이 전개되면서 봄에서 겨울로 이루어지는 계절의 그 흐름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이 우리 보기에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을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의 무의, 이 표현 똑같지, 주자의 무의구곡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을 가지고 소개한 송혜기에는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이게 주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위에는 우리 지금 보기에 여기 EBS 보기에 연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고 이 밑에가 새로운 거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들은 대부분 뭐를 얘기해 주냐면 주제를 얘기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연과 인간이 별개 아니에요. 똑같은 거고 자연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학문을 통해서 도를 수양하는 공간이다랑 똑같습니다. 이걸 돌려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좀 읽어서 고산국어 내가 그때 당시에도 야 고산국어과가 그때는 뭐가 또 이슈였냐면 그 원령체 가사들 그러니까 연별로 나오는 거 있잖아. 월별로 나오는 거. 1월에는 2월에는 3월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름대로 유행이었어. 그래서 쌤이 그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고산국어과가 나름대로 연작시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 보기 좀 잘 봐라 이랬거든. 장소가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게 아마 시험 문제 좀 포인트일 것 같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게 잘 돼. 되게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EBS 볼 때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거. 근데 내가 고산국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방금 위에 있는 상춘곡을 한번 쭉 했으니까 고산국어과 한 번만 볼게요. 자,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됐죠? 아주 첩첩산 중에 있는 거야. 주모복과 하니 법님이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자, 내가 무의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뭐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 무의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나름대로는 학문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약간 학당 같은 걸 만든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엄청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어떤 학문 생성의 어떤 기지처럼 되게 잘 활용한 사람이란 말이지. 나도 그 사람처럼 뭐 하고 싶냐면 학주자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학문을 갖다가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파트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여기 있었던 거. 주자가 무의구곡에서 은병으로서 후학을 생성한 거랑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밑줄이 쳐놨죠, 쌤이. 자, 그렇고 1곡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왜 연작시냐면 1곡은 어디요? 2곡은 어디요? 5곡은 어디요? 7곡은 어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작시임을 티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요 부분이 선생님 후렴구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아마도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통일성을 부과하는 시조.
됐죠? 통일성 부여로까지만 쓸게요. 똑같은 걸 그대로 똑같이 써놨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을 갖다가 준다라는 식으로 필기가 되어 있거나 분석을 했으면 맞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가 막힌 곳.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산에 9가지 기가 막힌 곳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총 9수에 10수야 10수. 왜 10수냐면 9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정리해준 게 하나 있었잖아. 이 글을 왜 썼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후학을 양성할 건데 여기가 2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일단 자연이 개쩔어.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네 학문 정진하게 할 거야.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2수의 1곡은 어디요? 3수의 2곡은 어디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총 10수야. 됐죠? 항상 9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관암에 해가 비치는데 요 해 비치는 게 기가 막혀. 그래서 평무에 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해라는 친구가 이 자연물이 결국 벗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 친화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들이 전부 다 해를 거치면서 수를 거치면서 뭘 표현하고 있다고? 자연 친화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이 장소가 쌤 아까 보기에 보여준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학문 정진을 하는 곳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자연을 갖다가 즐기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내용들도 전부 다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면 돼.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곳에서의. 자, 이 곡은 어디냐면 화암에 충만하다. 뭔 얘기냐면 꽃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핀 곳인데 벽파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요.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까 이제 알게 한들 어떠리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요. 바깥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몰라요. 이 승지가 우리가 있는 현재 장소입니다. 우리의 장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속세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가 방금 뭘 했어요? 알게 만들 거예요. 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띄워서 밖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2가지 의미인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무의를 행사한 것처럼 후학들이 와줘야 돼. 즉 외부 사람들이 와줘야 돼. 그래서 알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나만 알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나만 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니? 자연이 아름답다를 이따구로 표현한 거야. 남한테 알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자, 오곡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은병이 보기 좋다. 은병이 나오는 곳이네요. 수변 정사는 소세움도 꽃이 없고 이 중에서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은풍도 하리라. 마지막에 항상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학 무슨 얘기냐면 학문도 하겠지만 동시에 영월 음풍 이건 자연 친화거든. 자연도 감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이 2가지를 하겠다라는 아까 보기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끄는 이 구절이 육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7곡은 어딥니까? 하니까 풍암의 추색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을이 된 거야.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춘만에서 추색까지 온 거니까 계절 변화가 있는겨 나름. 그래서 청암을 10개 치니까 절벽이 금수이고 하남에 혼자서 앉아서 집을 짓고 있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혼자서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 짓고 있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자연 친화겠죠. 자연에서 완전 더불어서 사는 삶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9곡은 어디입니까? 문산의 세모커다. 기암괴석에 눈이 있다고 하니까 겨울이 된 것 같네요. 계절의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도 없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런 표현이야. 와보지도 않고 볼 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이자 나름대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드러낸 시다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렇죠?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한문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 거고 소세함이라는 요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노쇠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안 좋은 뜻이 아니라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나오면 대부분 요 소세하다는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 근데 우리 국한문 혼용체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요 정도의 한문을 외워뒀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한문의 뜻을 찾아보는 건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이 외워야 돼. 내가 굳이 해설해주지 않을 거야.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할 거야. 이거 한문 해설까지 해주면 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부분 안 해주고, 너네가 한 번은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가사글 한 3-4개 정도를 한문을 다 찾아가지고 외우면 다 똑같아. 맨날 쓰는 한문만 써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둬야 돼. 알겠니? 특히나 우리가 봤었던 상춘곡, 관동별곡, 그 다음에 송미인곡, 요 정도의 한문만 해석할 수 있으면 엔간한 시조는 다 해석된다고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아까 외웠다 그랬잖아. 암기를 다 했다 그랬잖아. 그게 되게 좋은 공부법인 게 뭐냐면, 국한문 혼용체로 나왔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맨날 똑같이 쓰인단 말이지. 왜냐면 똑같은 영향을 받을 거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장들이나 단어들은 대부분 다 유행어처럼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 번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한문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네한테 그냥 맡기는 거니까 필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맡기는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오른다. 고전은 못 봐요, 애초에. 문제 풀어보자. 대충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자연친화를 가지고 2가지가 얘기를 한 거니까요. 가나의 공통점은 무조건 자연친화야. 됐지? 그런데 보면 과거를 회상한 건 둘 다 없었어요. 현실의 덧없음도 주제가 아니에요. 음성상징어는 모르겠어요. 다만 음성상징어를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이건 없는 것 같고요.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은 부각돼요. 알겠니?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동감은 있을 수밖에 없어. 다만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봐봐. 점층적인 표현을 쓰면 거리감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거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는 말을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점층적 표현으로 거리감을 강조할 수도 있지, 거리감 말고 다른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강조할 수도 있지. 그거는 대상과의 거리감하고 상관이 없어. 저 새끼랑 나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커지는 걸 어떻게. 됐죠?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점진적 표현으로 쓸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늘 얘로 연결되진 않지만 요 관계 자체는 맞을 수 있어. 다만 이 작품에는 점진적인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을 호명한 적도 없어. 호명한 적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었냐면 우리 여기에 무의 때문에 하나 있어. 다만 뭐가 틀렸냐면 역사적 인물을 말하기는 했어.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하긴 했어. 뭐가 틀려? 회고적 분위기가 틀려요. 얘를 닮아서 나도 뭘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 얘처럼 얘가 대단해, 얘 옛날 얘기해볼게는 아니야. 요게 어디에 맞냐면 우리 수능 특강에 내가 얼마 전에 했었던 작품 중에서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냐? 요거 모죽지랑가에는 사실 얘를 부르는 표현이 없기는 해. 다만 역사적 인물을 회고적 분위기를 만드는 건 맞죠. 그러니까 부르진 않았어. 죽지랑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다만 회고적인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렇게 쓰이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려서 5번밖에 없네요. 자연문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 즉 계절의 변화를 갖다가 당연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줬겠지.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고. 17번 볼게요. 자, 적절한 것은 이랬으니까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었고요.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대요.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에 연상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것들이 관습화되었다. 대화 상황을 갖다가 보여줬대요.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 때문인 것 같아요.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답만 체크할게. 4번 봐봐. 리을에서는 사람들이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 리을 볼게요. 리을이 여기 있죠. 그죠? 사람들이 승지를 모르니 이제 알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내가 대단한 곳을 알고 있어서 너네도 알게 해줄게 라는 것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일깨우려는 나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치? 완전 똑같은데 내가 이것이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너네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것 같고, 18번에 틀린 거는 2번.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로 3번이 틀렸고요. 체크만 해주시고요. 혹시 틀렸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자, 20번 문제 풀게. 자, 적절하지 않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자, 아까 내가 보기는 정리를 해줬으니까 하나하나 보면, 자, 고산고국에서 생활에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얘네와 얘네의 교류 장소로도 쓰였어요. 됐죠? 사람들이 왔다는 표현이 있었어. 1번 맞고. 2번. 작품 창작 이후에 관련된 연보의 기록, 이 연보의 기록이 송혜기겠죠. 이걸 봤을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가의 선택에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얘기인 거야. 1번하고 2번 연결되는 거야. 3번.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으로 개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봐봐, 학문적으로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개성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있어요. 맞지? 왜냐하면 내가 결국 주자를 따라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이들을 본받는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도 이 사람을 계승하기 위해서 선택한 공간일 수도 있었겠지. 정확히는 이 사람의 학문을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는 내가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공간으로서 선택을 했다라는 공간적 의미로서 우리가 보기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3번이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본 거고, 4번은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혜기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강압과 영포 눈물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이다. 내가 얘기했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5번 봐봐. 자연의 감상에 대해서 봤을 때 바위를 덮은 눈과 자연과의 합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합의를 하려는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바위를 덮은 눈이 자연과의 합의는 더욱 아니야. 그냥 얘는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적 소재였어요. 단순히.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걸 갖다가 너무 의미부여해서 5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이건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내가 제일 궁금한 건 5번이 답임을 찾기 위해서 보기가 필요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3점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사실 생각보다 보기 문제가 보기로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답은 오히려 쓸데없이 그냥 작품 해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까지만 정리를 했. 자, 죽지랑가 볼 건데 제발 여기 있는 한문 정도는, 이 정도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도 볼게요. 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네요. 내신처럼 해야 돼 이거는. 근데 간 봄을 그리워한다 그랬으니까 그리워함도 동일하긴 한데 갔던 봄이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거야. 하나는 실제로 봄이 지나갔어요. 계절의 변화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쌤 개인적으로 가을, 봄 누가 안 그러겠냐면 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트렌치 코트 입는 건데, 코트류나 이런 걸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이런 좀 두꺼운 셔츠류나 그런 걸 입으려면 약간 좀 서늘해야 되잖아.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좋아. 근데 이 시기가 지나서 여름이 오면 쌤 반팔 입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 땀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반팔을 입던 나시티를 입던 어쨌든 땀에 젖어 있을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걸 나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뭔 얘기냐면 이 계절이 갔으니까 그냥 서러운 거야. 이해됐어? 이 당시에는 아마 뭐 봄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계절이 봄이니까 봄이 지나가면 서럽겠죠. 첫 번째 그냥 계절이 지나가서 단순하게 서러움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봄이 누군가와의 만남을 상기시키는 소재라면, 혹은 일반적으로 봄은 누군가의 리즈 시절이잖아.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한다면 결국 이거는 누군가야. 봄은 누군가야. 근데 봄이 가버렸어. 즉 인과의 이별을 상징하면 나는 서럽고 시름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인과의 이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두 가지로 해석해줘야 돼. 계절이 가서 서럽다와 두 번째는 인을 내가 만났었던 그 시절, 즉 인과의 추억들이 가버린 거예요. 이미 가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어쨌든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둘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너는 어떻게 될 거냐면 너가 참 아름다웠는데 주름살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변화야. 나이가 든 거죠. 그래서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아주 짧은 시간에나마 너를 만나뵈려고 하는데요. 낭이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요. 요게 이제 대상이야. 시적 대상.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리워서 참 너한테 가는 건데 다복숙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서리법을 활용하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두 가지로 해석해 줘야 돼요. 다복숙 우거진 마을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쑥이 우거진 마을은 내가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즉 무덤이에요. 무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 죽고 나서 너 무덤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당신과 하룻밤 있을 수 있을까요? 즉 내가 너를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즉 한번 가볼게 라는 얘기일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 낭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냥 쑥이 유명한 마을. 왜냐하면 이 위에 거는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쑥은 보통 무덤가에서 자라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음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뭐 약간 한국 정서하고 안 맞지. 이거 깊게 들어가면 한국은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근처는 아니잖아요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옛날 표현에 의하면 쑥은 무덤가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좀 가까운 소재로 많이 쓰였어요. 즉 다복쑥이 우거졌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 가는 마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하고 두 번째는 그냥 낭이 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쑥이 유명한 마을이라서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하루 자도 돼요? 나 당신 보러 갈게요 라고 얘기한 거라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중의적인 표현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얘들아. 이게 옛날에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모 죽지랑가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갖다가 내가 찬송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어떤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내용 때문에 많이 안 나왔는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의 중의적 표현 때문에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돼요. 다만 얘가 뭐죠? 1, 2, 3, 4, 5, 6, 7, 8 뭔지 알겠지? 향가에서 8구체잖아. 8줄이면 8구체야. 알겠죠? 4구체가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서 끊으면 돼요. 여기가 하나의 얘기, 그 다음에 이 아래 위로 하나씩 얘기,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얘입니다. 화환가. 내가 미리 필기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 더 덧붙여서 할게요. 자, 뒤에 있는 보기 봐봐. 현관매질 치면서 볼게요. 모죽지랑가는 옛날에 화랑이었던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거고, 화환가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난한 설총의 설화 화환계를 모티브 삼. 이게 되게 포인트야. 그래서 옛날에 이 수능 특강에 이 작품이 나와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옛날 거랑 연계해서 한시로 변형해서 설총을 칭송한 건데, 어쨌거나 당시의 역사적 인물을 동원할 때는 그 인물이 처했었던 당시의 역사적 위기나 부정적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많고, 과거에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쇠락했거나 부재하여 화려했던 과거와 대비되어 시리와 탄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문제 상황을 들추어내고 이를 극복하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해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인 것 같아. 화환가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요. 볼게요. 자, 그 전에 요거 좀 필기해 놓자. 이익은 누구냐면,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실학도 두 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상학파가 아니라 중농학파예요. 됐죠? 내가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참고 삼아서 알면 되는데, 중상학파는 상업을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학파였고, 중농학파는 우리가 원래 농경사회니까 농업을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식의 어떤 시각을 갖다가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진보긴 하지만. 자, 화원가는 왕을 꽃에다 비유해가지고 표현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꽃이나 어떤 사물에다가 비유하는 것들, 동식물이나 다른 상황이나 사물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다가 비유하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화적, 우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요거를 요새는 요 표현을 안 쓰고 돌려 말하기라는 진짜 한국어 풀이로 자꾸 쓰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이 단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다만 보기에 옛날에 뭐가 나왔냐면 우의와 우화의 영어 표현은 알레고리야. 됐죠? 저 알레고리가 한번 수능에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요 단어 자체를 알려주고 싶었어. 이거는 별게 없다. 우화나 우의적 표현을 돌려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레고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작품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겠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어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가면서 내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혐오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 생리적 어떤 변화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작품의 대표적인 내용이었거든. 그걸 알레고리적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작품 봅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쌤 좀 빨리 지나갈게요. 봐봐. 자, 설총의 화환계가 모티브야. 그래서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신문왕의 앞에 있고 설총이 앞에서 간언을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온 거예요. 됐죠? 전각이 깊고 엄숙해. 아주 어두운데 아주 어려운 어떤 장소야. 막 아주 조용하고 뭐 아무튼 그래. 어떤 권위적인 곳에서 신하가 딱 앞에서 어렵게 임금을 위해서 화왕과, 즉 설총이 불렀다고 전해지는 간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 화왕과의 내용의 이야기야. 됐죠? 이야기, 우의적 표현입니다. 꽃의 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대. 이미 이거부터 우의적 표현이야. 그런데 진홍색, 연자색 꽃이, 보통 색깔이 진하면요 좋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즉 여기서는 간신으로 대변됩니다. 간신 새끼들이 가지마다 있어서 한번 웃으니까 이 쌍놈 새끼들이 교태가 싹 생기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간신들이 웃어서 홀린 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어. 걱정했는데, 그런데 누가 알까요? 골짜기 속에 머리가 허연 백두옹이, 자 색깔 보세요. 여기는 진홍색인데 연자색인데 여기는 백두, 그러니까 허옇잖아요. 그죠? 머리가 새하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색채 대비가 보이죠.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색채 이미지도 쓴 거야, 당연하게.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였죠. 그런데 봐봐. 원래 표현은 이걸 거예요.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옹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누가 알리오가 원래 표현이었겠지. 뭔 얘기냐면 도치됐어요. 문장이 도치됐어요, 여기가. 됐죠? 도치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백두옹은 누구냐면 군자예요. 누가 알리오 이런 표현은 서리법이지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물음표는 지우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봄이 와서 온갖 잡초가, 봄이 온 건 좋아요. 근데 뭐가 생기겠어요? 간신이 생길 건데 천거할 길이 없어. 누구를? 백두옹을. 잡초가 너무 많아서 저 훌륭한 사람을 내가 천거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즉 나라를 만들지, 이 사람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아니면 나라를 그냥 엎어버릴지, 즉 얘를 조져버릴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색황이 여자의 타락함이야. 여자의 타락하는 것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즉 여자보다는 현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돌려 표현하고 있죠. 돌려 말하기. 무슨 얘기냐면 서리법과 청유형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돌려 말 표현하고 있어요. 얘의 주제를. 이 한마디로 미혹이, 이렇게 내가 근데 이 말을 했어. 야 봐봐.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미혹이 풀렸어요. 즉 설총의 말에, 간언에 진심으로 내가 다가왔던 신문학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계림을 풍동시켜서 태화를 이루었다. 즉 제대로 된 꽃을,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까 산과 들을 다 다녀서, 근데 봐봐, 얘가 원래 꽃나라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뭘 했어요? 꽃향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충신들을 모은 거예요. 충신들을 모으니까 난송과 두약이 삐약하게 빽빽하게 들어서서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탄법과 감탄법을 썼어요. 당시에 설총 스승이야. 누가? 너가 참 대단하구나. 근데 네 역할은 결국 뭐였냐면 임금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였잖아. 그게 뭐야? 보물 피리 소리였다고. 됐죠? 설총의 역할인 뭐 간언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 풍파는 안 좋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우리 작품들을 잘 보시면 결국 이거죠. 예찬적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국지적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지적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까 우리 그 언젠가 문학에서 우리가 계속 봤었던 가사문학이라든가 이런 조선 전기의 작품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작품들이 많아서 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 전기 작품들이랑 얘랑 연계해서 나온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주제는 무조건 이거야. 이 단어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것까지만 알아두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